월요일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C2연구소의 이야기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과 함께 저희가 2주 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시경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때 경기 침체는 없다, 상승 추세는 의심하지 말라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때 미처 못다한 이야기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기준금리의 인상에 우호적인 이시바 총리가 당선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추가 청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영향력, 잘못된 지식을 다시 자로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현재 142엔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단 저희가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무엇인지 대표님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는 사실 정확한 규모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은 일본에서 저리로 엔화 대출을 받아 그거를 달러가 됐건 다른 통화로 바꿔서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거를 총칭해서 말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대출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 사는 사람이 일본 엔화를 대출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헤지펀드가 워런 버핏 같은 분들이 일본에 들어와서 엔화 대출을 받아서 미국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일본 주식을 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엔화 대출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스왑 트레이딩, 그러니까 스왑 거래를 같이 포함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환차이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개인이나 헤지펀드들이 하는 엔화 FX 트레이딩도 있어요. 네.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는 이제 일본에서 엔화 대출을 받아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게 거의 80%가 넘어요. 대부분 미국 국채와 상관이 있는 얘기고, 근데 이제 트레이드라는 거를 이제 꼭 엔화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비용이 쌀 경우에는 스위스 트레이딩도 되는 거예요. 스위스 프랑 트레이딩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스위스 프랑도 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처럼 달러 약세가 심화되잖아요. 그럼 달러를 가지고 신흥국 자산으로 환전을 할 때 또 이게 환차 이익이 나요.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 트레이딩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변형된 형태가 이제 워런 버핏이 2019년, 20년에 엔화 대출 한 100억 불 정도, 네. 0.5%로 받은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일본 주식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걸 달러로 바꿔가지고 해외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일본 투자를 하기 위해 일본에서 엔화 대출을 하는 약간 변형된 형태도 있습니다. 이제 어찌됐든 워런 버핏께서는 5대 일본 자산 주식, 상사 주식을 매도한 다음에 어찌됐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걸 달러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매도를 할 것이냐? 역시 엔화 약세가 될 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서 고금리 국가에 자산을 투자하는 행위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엔캐리 트레이드의 증가와 또 청산의 조건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복습을 하면, 네. 엔캐리 트레이드가 증가를 하는 것은 당연히 밀금리 차가 늘어나고 달러 약세와 엔화 강세, 그 다음에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할 때, 이때 당연히 늘어나는 거죠. 그럼 그거와 반대가 엔캐리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일 금리차가 축소되고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나오고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일본 내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기본적으로 중공황이나 강한 소공황이 발생될 때는 엔캐리 청산이 일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통화에 대해서 대부분 다 오해를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해서 네.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면 엔화 강세 때 엔캐리 청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부분 말씀하시는데 반대예요, 반대. 자, USD JPY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면 150엔일 때를 엔화 약세라고 보고 100엔일 때는 엔화 강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100엔에서 150이 되면 약세가 되는 거고 150엔에서 100엔이 되면 강세가 되는 거겠죠. 그럼 엔화를 대출을 해서 미국 국채에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50엔을 대출을 해야 1불 미국 국채를 매수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엔화가 강세가 돼서 100엔으로 떨어지면 100엔만 대출해도 돼요. 네. 그러면 엔화 강세일 때 엔캐리가 증가하겠죠. 그럼 반대로 엔캐리를 청산하는 거, 네. 즉 대출을 상환할 때는 어떤 조건이 유리하냐. 그럼 내가 일부를 지금 미국 국채를 갖고 있어요. 그걸 이제 엔화 강세인 100엔에서는 국채를 매도해서 엔화로 환전한 다음에 엔화 대출을 상환하는데 100엔을 상환할 수 있어요. 근데 엔화 약세가 되면 네. 150엔을 상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결을 잘 타면 100엔에 대출해가지고 일불 국채를 매수한 다음에 국채 가격에서 충분히 수익을 보고 국채를 매도한 다음에 150원에 엔화 대출을 하면 가만히 앉아서 50%의 환차손을 또 얻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엔화 약세일 때 엔캐리 청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스마일 커브라는 걸 이제 한번 했는데 그것도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보시면 그 JPY, 그러니까 USD JPY와 DXY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대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게 하락을 할 때는 그 달러가 약세가 되고 엔화가 강세가 돼요. 이때는 엔캐리가 증가를 해요. 네. 그러다가 이게 돌아서는 순간 있죠. 엔화 약세가 되고 달러 강세가 되는 순간. DXY가 상승하고 USD JPY가 상승하는 이 순간부터 엔캐리 청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일본에서 자연재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주변 거시경제와 무관하게 그냥 엔캐리 청산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이걸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서 되는 건데 해석의 포인트가 시작 원점과 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엔화 약세가 돼야 엔캐리 청산이 된다는 거를 명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엔화 약세에서 엔캐리 청산이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7월에서 9월에 연중 초단기 조정의 원인이 엔캐리 청산이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또 궁금하거든요. 이게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 엔화 강세가 나왔잖아요. 엔화 강세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증가되는 원인이에요. 물론 이제 미일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엔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돈을 버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통화예요. 네. 이게 한순간에만 50%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금리보다 더 영향이 커요. 그래서 이번은 엔화 강세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엔화의 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FX 트레이더들이 마진콜이 발생한 거예요. 마진콜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마진콜을 메꾸기 위해서 엔비디아를 6월부터 매도를 했고 빅테크도 엄청 매도를 하다가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매도 보고서까지 내는 겁니다. 왜 매도 보고서를 냈을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 되는 헛소리거든요. 근데 왜 매도 보고서를 냈을까? 이거는 본인들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정당성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모건 스탠리 내부 사정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엔화 매도 포지션 취하다가 마진콜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매도를 했을 겁니다. 마이크론도 매도하고 엔비디아도 매도했을 거예요. 그럼 본인들이 매도를 했으면 투자자들한테 왜 매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네.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바로 이번에 나온 그 겨울 보고서가 아니었을까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엔화 매수 포지션에 엄청나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반대로 되고 있는데 이번 연중 조정은 지금 9월로 끝났죠. 끝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지금 경기 침체도 아니고 점치나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경기 둔화도 아니며 경기 상승 중에 잠깐 삐걱대는 것이며 이번 조정은 그냥 연중 조정, 간단하게 넘어간 조정이라 말씀드렸고 지금 3주 전부터
S&P 500이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제 말씀이 증명이 됐어요. 네. 이미 이제 안도랠리가 진행이 될 거예요. 엔화 강세 상황에서 달러 약세와 함께 안도랠리가 진행되고 어느 순간 이제 엔화 약세로 바뀌고 달러 강세로 바뀌면서 증시가 안 좋아지고 그때부터 엔캐리 청산이 본격적으로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시장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글로벌 증시에 또 폭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했는데 그게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맞고요. 네. 엔캐리 청산의 무시무시한 점은 뭐냐면 중기간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동성을 4년에서 5년 정도 중기적인 추세로 유동성을 고갈시켜요. 한번 시작이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나리오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1, 가을 1, 겨울 1, 가을 2, 겨울 2 이렇게 이제 제가 국면을 나누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겨울 국면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을 2 국면 다음에 겨울 2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번 시작되면 4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코스피 1기 때 겨울 국면은 언제였냐면 1995년에서 1998년. 정확히는 1998년 중반까지. 그 다음에 코스피 2기 때 겨울 국면은 2011년부터 2016년인데 이것도 정확히 따지면 2011년 중반부터 2016년 중반까지 있기 때문에 만 5년이에요. 그래서 1기 때 4년, 2기 때 5년이 걸렸어요. 한 번 이 기술 들어가면 5년짜리의 침체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 시점이 되면 한국 반도체도 그저 그렇고 신흥국 제조업 경기도 그저 그렇고 증시도 상승을 못하고 그냥 박스피예요. 이런 장세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25년에 올지 2026년에 올지 몰라요. 오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또 한 번에 코스피 3기에 겨울 국면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1번, 4번, 6번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 1995년 1월 고베 대지진 이후에 엔캐리 청산이 몇 개월 후에 시작이 되고 98년까지 시작돼요. 이게 엔화의 초약세를 이끌었고 동아시아의 대공황을 유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대공황이 바로 여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1929년부터 1932년까지 대공황과 필적되는 자리가 동아시아의 1995년부터 95년이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자리였고 두 번째 자리를 보시는 건 이제 2001년 말에서 2002년 초인데 이때는 이제 일본은행이 한 6개월 전에 금리 인상을 한번 했어요. 네. 그리고 엔화 약세가 시작되는데 사실 이런 원인보다는 이미 2009년 9월부터 시작된 중공황의 후폭풍이다. 그래서 엔화 캐리가 청산이 돼서 중공황이 게 아니고 중공황이 온 다음에 자연스럽게 청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황이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공황이 발생한 다음에 엔캐리 청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거시경제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중공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후적으로 원인만 파악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2008년 말에 발생된 거예요.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에서 엔캐리 청산이 진행됐는데 이거 역시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2007년 11월부터 중공황이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일본은행은 이미 2006년과 2007년 초에 금리를 2번이나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2007년 11월부터 시작된 중공황의 후폭풍으로서 뒤에 나타나는 엔캐리 청산이라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그냥 별로 의미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한 자리예요. 네 번째는 2011년부터 2014년인데 또 자연재해가 발생.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대지진이 발생을 했죠. 네. 그러면 이제 2011년 5월에 소공황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엔캐리 청산이 시작되는데 원래 엔캐리 청산이 처음 시작되면 일본으로 엔화가 복귀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엔화 초강세가 나옵니다. 네. 근데 엔화 초강세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일본 정부가 미국 등 선진국들에게 로비를 해서
엔화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아베노믹스를, 저 당시에는 아베노믹스였죠. 네. 1995년에는 그 6월인가요? 그때 역플라자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엔화를 강제적으로 약세로 만들었어요. 그런 국제적인 일본의 로비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엔화가 초약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엔케리 청산이 진행되는데, 만약에 그 난카이 대지진 같은 게 발생을 하면 이번에 초기에는 엔화 초강세가 나오다가 일본 정부가 또 엔화에 개입을 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또 초약세로 바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 네 번째 2011년 14년이 두 번째로 중요한 엔케리 청산의 중요한 위치고, 여기서부터 코스피 2기의 겨울 국면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다음에 2016년에도 엔케리 청산이 살짝 발생하는데, 이거는 2015년 소공황의 후폭풍이에요. 이때는 중국은 중공황까지 갔죠. 이때는 엔화 강세 상황인데도 저렇게 됐어요. 이건 그러니까 소공황이 그냥 후폭풍일 뿐이다. 별로 네. 중요하지 않고, 여섯 번째는 2019년에도 발생을 했어요. 그때도 그 달러 강세였기 때문에 그 엔화 약세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일본 금리의 금리차가 이제 급감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2018년 소공황의 후폭풍이었다. 그래서 거시경제 측면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근데 이제 2022년에 또 시작이 됐는데, 이거는 거시경제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은 준전시 상황이고 준자연재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한 다음에 그 거시경제가 변하는 것들이 똑같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공황이 발생돼 이제 금리를 올리고,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고베 대지진이나 후쿠시마 대지진과 유사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엄청나게 인상을 하면서 일본의 금리차가 급등을 했죠. 일본의 금리차가 급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엔케리 트레이드가 증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급감을 했어요. 네. 왜 급감을 했냐면 달러 강세로 인해서 엔화 약세가 나타났고, 금리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미국 장기채 그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약간 엔케리 트레이드, 세 번째로 중요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지만 원인이 굉장히 생경한 다른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장기채가 폭락하면서 발생된 엔케리 청산은 이게 첫 번째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시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소공황도 유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2025년,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며, 네. 난카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죠. 이건 전 세계적인 재앙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공황이 발생되면서 거의 비슷하게 엔케리 청산도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코스피 3기에 겨울 국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한국 경제와 증시의 중기적인 그 둔화 국면이 시작이 될 겁니다. 네. 한국의 부동산 PF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할 것이고요. 2011년과 16년에 봤던 중기적인 침체 국면이 박스피 같은 것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미국으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네, 엔케리 청산이 진행된 7가지 구간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셨는데요. 자연재해가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엔케리 청산의 조건이 5가지가 항상 나타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번에 또 일본의 신임 총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에 우호적인 총리인데 이 영향도 또 있을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봐 주세요. 일단 그 엔케리 청산의 우선순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본의 자연재해와 자연재해에 준하는 원인이 발생될 때는 그 거시경제와 무관하게 즉시 발생을 해요. 근데 자연재해가 없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엔화 약세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데 통화는 한번 변화를 시작하면 50% 이상 막 그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네. 엔케리 트레이드의 수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장 큰 원인은 엔화 약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정도가 이제 그 중공황이 발생되면 이제 후폭풍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일본
엔화 대출을 받아서 어딘가 투자를 했던 것들이 마진콜이 발생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공황이 발생된 이후에 시차를 두고 계속 그 마진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엔캐리가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엔캐리 청산이 시작되면 그 즉시로는 엔화가 초강세가 돼요. 그러다가 그 일본 정부가 그 미국과 선진국들에게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엔화에 개입을 하고 엔화 약세로 바뀌면서 공황과 함께 청산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게 대표적인 예인데, 그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된다고 반드시 청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1995년을 보시면 오히려 그 금리 차가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그 2022년도 그렇죠. 그 금리 차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엔캐리가 증가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급감을 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연재해, 엔화 약세, 중공황 등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대표님과 나눠볼 이야기가 많은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엔캐리 트레이드의 영향력에 대해서 C2연구소 이야기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이었습니다.